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는 대부분 총명하고 정치적인 분석가이며 뛰어난 군중 심리학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 사건들과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라는 두 개의 퀴즈를 동시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대포 소리가 천둥칠 때 사고 바이올린의 부드러운 음악 속에서 판나는 증권시장의 오래된 격언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더 이상 지혜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앞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며 사리가 밝아야 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 예언자, 교수 그리고 도사로 자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늘에 별이라도 따온다고 허풍을 떨어대는 도사들 중에 한동안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던 로버트 프렉터가 있었다. 30대 중반에 불과했던 그는 벌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증권시장의 도사로 여겨졌었다. 1월에 한 기상학자가 8월 15일에는 섭씨 25.4도가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온도를 예언하는 것처럼 1987년 8월에 그는 1988년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정확히 3686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그러다가 10월에 대폭락이 발발하자 그는 즉시 다우존스 지수를 1300포인트에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뒤에는 400포인트에 갖다 맞추었다. 증권시장은 1000포인트만큼 오르거나 또는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언은 어리석음의 극치와 다름없다. 오늘날과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도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점괘와 예언들에 대해 아주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이들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중들은 빠르게 잊어버린다.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진지하게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예언가들을 원하며 누군가가 한두 번 정확한 예측을 하면 그를 증권시장의 도사로 떠받든다. 이게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이제 증권시장이 상당히 많이 화랑일 때는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잠깐 얻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10번의 이야기들 중에 한두 번의 이야기들이 맞아떨어지면 사람들은 그 맞는 이야기들만 보면서 그 사람을 도사 그리고 전문가라고 칭송하면서 상당히 그 사람들을 많이 따르고, 여기 말했다시피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런 맹신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증권시장의 어떤 흐름들이나 어떤 섭리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권시장의 프로들이 통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비관주의자들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해도 그것은 곧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편 경기가 그들이 예상한 대로 좋게 진행될까봐 그것을 걱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월스트리트의 시세가 밀실의 협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비관론자로 바뀌어가면서 어떤 뉴스가 나와도 증시는 빠질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정한 프로는 단기간의 변동, 아랍의 독재자 또는 실업률 따위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마 야근 투자자들은 또 다우존스 지수의 돌진이 무위로 끝남에 따라 3000포인트 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곡선의 의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정한 프로는 이런 단기간의 어떤 변동성이나 약간의 이야기들에 일일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1925년 이래 보통 주식들의 주가가 수백 배로 뛰었으며 우량주들의 시세는 그보다 25배가 더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일희일비하는 어떤 분석들보다는 결국 중요한 것은 1925년 이래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다라는 얘기고, 나는 겸손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8년 동안의 경제 붕괴를 예언했던 모든 도사들이 지금까지는 틀렸다. 그들은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라고 의기양양하게 알릴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나의 대답은 아니다이다. 왜냐하면 걸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측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은 완전히 별개의 세상이다. 그리하여 1929년식의 침체 때 디플레이션을 예고했던 사람들은 1987년 10월 폭락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활력 있게 진행되는 경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을 동반하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인플레이션은 다시금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을 강요하고 인상된 금리는 결국 증권시장의 시세를 아래로 잡아당기게 된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과 상당히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언가들은 날마다 모든 사소한 일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곧 들이닥칠 인플레이션의 징후로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뉴스를 따라가는 것은 증권시장에서는 완전히 미친 짓이다. 투자자는 폭넓게 생각하고 멀리 보아야 한다. 끊임없는 인플레이션 걱정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최선의 방어책은 금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다시금 질문해 보게 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금은 죽은 자본일 뿐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디지만 과격하지 않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최고의 투자일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금이 아닙니다. 은도 아닙니다. 순수한 평화시의 물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식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 강의, 증권시장과 그 나머지 세계. 정치와 경제가 증권시장의 분위기를 만드는가 아니면 증권시장의 심리적 상태가 다른 사회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가. 증권인들은 강세장 투자자냐 약세장 투자자냐에 따라 이 모든 상황들을 자신들의 심리적 기본 관점에서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제 투자자들의 성향, 영향력 등에 대해 알지 못하며 뿐만 아니라 심사숙고하지 않는 설명과 의미론적으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장세를 극단적으로 가열시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경솔한 말 한마디를 하면 크고 작은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사기 위해서 또는 팔기 위해서 달려나간다. 심사숙고도 하지 않은 채 말이다. 이러한 투기적 거래 행위는 지난 수년 동안 더욱 다양해진 복잡성과 더욱 공세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서 경제에 매우 많은 피해를 야기시켰다. 그들은 대중매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 대중매체들은 그들 편에서 덩달아 피해를 더욱 확대시킨다. 왜냐하면 대중매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와 무역시장에 거의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투자의 메커니즘과 투자자의 심리적 입장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한 이유들을 찾지 않고 상투적으로 시세 및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원자재가 됐든 화폐가 됐든 시장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정치인들이 투기꾼들을 방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최소한 자신들의 말을 삼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증권시장과 여타 시장들에서 자명한 이치이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정부에서 개입을 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 크게 오르는 것처럼 정치인들은 어떤 투기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자기들의 말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꼭 맞아떨어지고 꼭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투자자들이 상품, 화폐 또는 증권에 대해 시세 상승이나 하락을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대중매체에 의존해 일을 행한다면 그들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자 대상물을 다량으로 사들이거나 팔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러한 히스토리 속에서는 더 이상 심사숙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군중심리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한번 군중심리가 형성이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군중심리를 거스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인들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논리와 경제적 사실에 역행하는 시세운동의 끝은 붕괴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살까 팔까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은 결국 돈을 잃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정치가 재무부 장관 또는 중앙은행장은 언제나 투자자 출신을 자문역으로 둬야 하며 그럴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는 대부분 총명하고 정치적인 분석가이며 뛰어난 군중 심리학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 사건들과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라는 두 개의 퀴즈를 동시에 맞췄기 때문이다. 대포 소리가 천둥칠 때 사고 바이올린의 부드러운 음악 속에 팔라는 증권시장의 오랜 격언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더 이상 지혜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러한 어려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앞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며 사리가 밝아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투자를 하는 사람은 결코 뉴스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라고 합니다. 1914년 초여름의 어느 날 유럽 대륙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진짜 투기열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더 이상은 헝가리 국내로 수입될 수 없을 것 같은 물건들에 우선 덤벼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됐던 것은 야작과 식물인 라피아였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라피아는 헝가리의 주산물인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원자재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한 대형 은행의 무급 수습사원이었던 나의 형은 증권시장으로부터 라피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외상으로 라피아 잎에 계약을 몇 건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투기꾼들에 의해 이미 크게 오른 상태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드디어 전쟁이 터졌다. 그러자 라피아 가격은 쏜살같이 높게 치솟았다라고 합니다. 세 곳의 전선에서 얻은 외관상의 승리는 머지않아 평화를 기대하게 했다라고 하고, 따라서 모든 것이 곧바로 다시 정상화되어 갔다라고 합니다. 라피아 시세는 급속도로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고, 형과 친구들의 구자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가 되었다. 은행은 새로운 지급을 요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모든 주머니들은 텅 비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라피아를 이 형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있던 상태에서 매수를 했고, 조금 더 올랐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서 본인이 샀던 가격보다 훨씬 떨어지면서 원래의 가격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결국 여기서 사서 조금의 수익을 받겠지만 쭉 하락하면서 많은 손실을 봤는데, 이게 라피아라는 예전에 어떤 생필품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작전주들, 여기서 이제 보통 가격, 아주 정상적인 가격이었다가 어떤 소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주식을 사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조금 더 오르지만 결국 작전 세력에 의해서 이 주가는 재료 소멸이 되고, 또는 어떤 작전이 실패를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했다가 결국 내려가면서 본인이 매수했던 가격보다 훨씬 크게 하락하면서 여기 밑에 있는 원래 시점까지, 또는 심지어는 여기보다 더 많이 하락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1914년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자는 형의 이런 투자 형태를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뉴스를 따라서 주식을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투자자의 상심이 치유되기도 전에 마른의 전투와 다른 전선에서의 패배 뉴스가 들어왔다. 빠른 승리에 대한 기대는 다시 녹아버렸다. 전쟁은 희망 없이 지연되었다. 라피아 시세는 다시 급상승했으며 투자자들은 잃어버렸던 돈을 모두 되찾았다. 그러나 형에게는 그 시기가 너무 늦게 왔다라고 합니다. 결국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상승했다가 꼭지를 찍고 그리고 쭉 하락을 하지만, 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런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는 하락했다가 다시금 한번 큰 상승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잘 견뎌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원래 본인이 매수했던 자리보다 더 큰 상승을 가져가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단기성인 뉴스에 의존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저자는 일찍이 깨달았던 것 같고요. 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당시의 놀라움을 뼛속까지 느끼고 있다. 그 놀라움은 나에게 인생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내가 하는 투자에 대한 경고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장안의 화제거리일 때 정치적 사건들이 증권시장의 번영과 고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보았다. 반대로 증권시장의 발전도 경제, 정치 및 사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증권시장의 행복감이 넘쳐나는 시기에 이는 더욱 확실하게 감지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오로지 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정보들을 교환하고 특정 주식에 대해 분석한다. 이때 증권인이라는 직업은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주식 투자가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무조건 하차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아주 옛날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쭉 주가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3,000포인트 정도까지 갈 때, 이때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생겼었습니다. 유튜브에 대형 채널들도 많이 생겨났었고, 그리고 염승환 또는 존니 같은 주식의 전문가들도 상당히 그때 많이 각광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결국 주가가 쭉 하락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 많이 사라지게 됐고, 결국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인기가 늘어나고 주식 이야기로 온 세상이 물들었을 때 이쯤에서는 하차를 해야 결국 그 이후에 있었던 폭락을 피할 수 있다라는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의 세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들 그리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